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준입니다. 오늘은 제 3강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법분자 가지고 자원을 풀어보겠습니다. 흔히 다롤자 두 개를 써놓고 왜 벗이라 하는가, 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억측도 가능한데,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글자풀이, 즉 파자식 그런 해석이 아니고 자원론, 완전히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고, 또 제 해석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 나름대로는 세계 최초로 한자를 지금 풀어나가는데 무려 21년째 걸리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고, 이것을 완전히 자원론으로 풀어서 출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또 그래도 내가 이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할 방법은 내 아는 지식을, 또 지혜를 세상에 전파해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심정에서, 마치 6.25 사변 때 맨주먹 붉은 피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했듯이 그런 심정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비하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분자는 뜻밖에도 각골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것이 또 이런 형태로 됐다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다롤자를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꼴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상형자입니다. 다롤자 두 개 붙여놓은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옛날에는 조개를 가지고 돈으로 쓴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탄생한 이란 문자가 되겠습니다. 돈게임이를 만드는데 조개를 가지고 그 똑같은 조개를 여기 5개예요. 5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5개 하면 10개가 되겠죠. 10개가 한 쌍이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은 한 쌍이 같다. 이게 조개이기 때문에 쌍조개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언급이 되겠지만도, 이 문자를, 한자를 만든 주체가 누구냐? 바로 동리족입니다. 동리족이란 근거가 자원풀이에서 곳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쌍조개를 쌍으로 두 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5개씩 그렇게 묶는데 왜 아까 3개의 점을 찍었느냐? 이것은 생략한 방식입니다. 10개면 10개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손수자도 이런 식으로 손가락 3개를 그려놓고 손가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획수가 많을수록 앞으로 많은 글자를 이제 조합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획수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려니까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씩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만들 때 봉황이라는 세가 있지 않습니까? 봉황은 봉자는 수컷이고 황자는 암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말할 때는 봉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세를 할 때는 이 법봉자에다가 세조자를 하면 봉세의 봉자가 됩니다. 그 봉황 암컷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 됩니다. 붕세가 서로 암컷이 하나 쌍을 이루어 가지고 둘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맞는 암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도, 그 본따면 가정도 화목할 것이고 온 세상도 화평해지겠죠. 그런 이상경을 그리면서 이 돈을 이 봉황에다가, 즉 붕세에다가 유비시켜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붕세란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돈이 만들어졌습니다. 돈이 만들어지면 그 돈이 많은 사람을 중심하고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즉 자본가가 회사를 하나 세운다 하면 그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무리를 짓다, 무리를 이루다, 때를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리를 짓고 나서 서로 사람들이 사귀다 보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벗이 생깁니다. 전혀 생명부재한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 모여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고가 되죠. 회사 안에서 벗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그런 뜻으로 해서 이 벗이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은 주체가 되고 그 돈을 따라간 사람은 객체가 돼 가지고 주객관계가 형성되죠. 주종관계가 형성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간 사람, 즉 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돈으로 가지고 혜택을 준 사람은 지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 주체의 마음에 어긋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몹시 화를 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글자 안에 포함된 뜻들입니다. 자, 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벗을 형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돈을 중심하고 형성되는 그 벗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귀다 보면 생기는 그런 법 관계가 있습니다. 즉 심정적인 벗의 관계가 있고 돈을 중심으로 벗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심정적인 벗의 관계는 평생 가더라도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이가 나빠지는 수도 있지만도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그 돈을 중심하는 것은 쉽게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럼 그 조직이 무너져요. 지금 칠판에 판사한 이런 내용들이 법봉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게 된 이 법봉자, 벗으로만 알지만도 이런 뜻이 동시에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문자들을 보면 몹시 화를 내다, 그때는 앞에다 마음심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몹시 화낼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붕세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붕세 분자가 됩니다. 세조자를 붙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다. 이 안에 무너지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만일 지진이 생기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산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너지다를 중심한 몇 개의 뜻을 더 추가하고자 할 때는 이 매산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붕괴라 하는 뜻이라든가 무너지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무리당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당을 만들 때, 무리를 만들 때 흔히 붕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붕당정치, 그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대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입니다. 붕당정치. 가령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회사를 떠나게 되면 거기서 맺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평생 못 잊을 그런 것도 생기지만, 대체는 거의 그만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동료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찾지들 않아요. 또 관계가 아주 나빠서 재판을 하거나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봉자의 그 특징은 뭐냐? 바로 돈을 중심하고 맺어진 벗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돈의 뜻도 있고 벗의 뜻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법봉자가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해서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 회사의 예를 또 들었지만도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엮어지는 그런 관계, 이것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 뇌물을 주거나 받을 그 순간에는 둘 사이가 아주 천하에 둘도 없는 친숙한 관계로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 서로 갈라져 가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약점을 헐뜯고, 또 재판에 들어가면 끝없이 서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령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쉽죠. 그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돈을 주고서 표를 사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 돈을 좀 받아놓으면 뭐 이왕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돈 봉투라도 하나 받은 그쪽에 표를 찍어주자, 심리가 그래 돼가지고 돈 쪽으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불공정 선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폐지시켰죠. 선거자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아주 세세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게 돼 있고,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은, 선출직에 나갈 사람은 아는 사람의 친구에게 밥 한 끼도 제대로 사주기 어려운
그런 제도까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부정이 사라진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할 것이 있어요. 무상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복지는 이것과 관계없을까? 자, 내가 직장이 없는데 정부가 무상복지로 돈을 집어줘. 또 일할 한창 20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을 구할 그 나이인데 직장이 없으니까 돈을 줘요. 그러면 고맙죠. 그러면 나중에 그 표가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을 준 사람한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맺어진 이 거세의 관계예요. 봉당 관계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거니까, 국가 시책이니까. 그러나 막상 투표장에 가면 내가 돈을 얼마 받았는데 뭔가 공짜로 받으면 갚아줘야 할 그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 유형입니다. 그러다면 표가 복지를 시행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상복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국고가 넘쳐가지고 어쩔 수 없어. 처치를 못해. 그리고 생산이 자꾸 돼. 돈이 자꾸 벌려. 수출도 잘 되고 돈이 쌓여서 처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눠줄만 하죠. 그러나 지구상에 그럴 날은 거의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스위스 그런 강소국은요 10만 불, 1인당 GDP가 10만 불, 15만 불 이렇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3만 불대에 올라갔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어떤 정당에서, 어떤 정부에서 모든 가구당 월 300, 우리 돈으로 그 당시 우리 화폐로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당에서 그걸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럼 국민 투표로 투표해보자 하니까 그 법안은 옳지 않다. 그래서 거부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시민의식이 성숙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그 무상복지가 확대되면 가만히 놀아도 돼요. 직장이 없어도 돈 나옵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돈은 당연히 부모에게서 나거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무상복지 시행자는 그 사람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자기 생색을 내는 매표 행위다. 표 파는 행위다. 그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배, 정상몰입에 정치 장사하는 거예요. 정치 장사에 국민이 속아버리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태성이 배태됩니다. 한번 쉬기 시작해서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만 쉬면서 게으름 부리는 것이 습성이 되고 일하는 것이 귀찮아져요. 한번 나태성이 형성되어 버리면 근면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국민성이 나태해지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그 네팔이라는 나라는 다 알다시피 히말라야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보지만도 아주 험한 그 석벽에 올라가서 벌을 채취하는 그런 직업군이 있어요. 그 벌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지었기 때문에 큰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볼 따는 사람이 한 번은 저기 인도, 뭐 네팔하고 인도로 붙어 있으니까 인도 더운 지방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직업이 벌 따기 때문에, 꿀벌이기 때문에 보니까 꿀벌이 그게 많아. 열대 지방인데 그 히말라야 산소강 다릅니다. 기후가 다르고 가만히 보니까 1년 4시4철 계속 꿀벌이 꿀을 채취합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꽃 필 때만 하고 그 다음에 못 하잖아요. 너무 다른 거야. 아하, 이게 됐구나. 돈을 여기 와서 버려야겠구나 하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 인도로 갔습니다. 열대지방으로 갔어요. 가서 마침 양봉업을 시작했는데 뜻밖의 현상이 생겼습니다. 벌이 꿀을 채취하긴 하는데 저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시사철 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꽃피는 시기에, 보통 한국의 양봉업자도 꽃피는 시기에 벌들이 따는 그 꿀을 가지고 겨울 나기 위해서 저장해 놓잖아요. 그 저장하는 날을 꿀을 사람이 채취해가 뺏어 먹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그 더운 지방에서는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1년 사시사철 꽃이 피고 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떨까요? 그 양봉업자는 망한 겁니다. 이사를 잘못 간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근면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 좋은 풍토 안에서, 좋은 기후 조건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1년 4계절이 분명한 순번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겨울도 길고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땀 흘려 일을 하면서 형성된 석권의 근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이 근면성을 무상복지를 통해서 날려버린다? 그러면 근면성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 남에게 의존하게 돼요. 일 안 하고도 내가 살아가고 누가 그 돈을 대준다면, 생활비를 대준다면 의존성이 생겨서 그 사람이 생계비를 지금 안 해주면 내가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강의는 한번 그 시사성을 가지고 지나가는 수많은 그런 분들하고 방송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할까? 내가 속지는 않는가? 내가 깨우쳐야 할 점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가야 할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명감을 북돋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위대한, 이거 자체가 지혜의 산물 아닙니까? 한자 전체가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그것도 어떤 경전도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만든 위대한 문자입니다. 한민족은 한글이라 하는 세계 최고의 표문자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 한자로 하는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상들, 위대한 조상들을 가졌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우리는 상당히 민족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판서도 희미하다, 잘 안 보인다, 조명도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자본도 많이 난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다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압니까? IT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 방송에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한번 지나갈 시사성을 가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시사성도 포함하지만 우리 후대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그런 유산을 생각하면서, 정신적 자산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